주한미군은 우리와 미국의 중요한 연결고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중국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이 없어야 대한민국 한반도의 남반부를 중국화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중국은 대놓고 주한미군을 나가라라고는 얘기를 못합니다. 남의 나라 내정에 간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사드 배치를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주한미군이 배치를 했잖아요, 2017년에. 그것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는 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죠. 김정은의 악수 요청에 북한군이 호응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봤는데 실수일 겁니다. 그게 사진이기 때문에. 이게 영상으로 보면 좀 다르게 보일 것 같은데, 사진은 그 찰나의 순간을 담지 않습니까? 하지만 영상을 보면은 그 뒤에 아마 다른 행동이 있었을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요, 일단 북한에서는. 그리고 만약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그랬다, 그러면 아마 그 사람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가족까지도 아마 정치범 수용소로 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의 안위를 위해서. 네. 북한군의 상황은 어떤가요? 북한군은 세대 교체가 생각보다 잘 되어 있습니다. 리영길 이런 사람들을 김정은 집권 초창기 때 총참모장이었어요. 북한군 총참모장이었던 리영길을 숙청하고, 그 뒤에도 꽤 많은 북한 군부의 최고위직들을 숙청했거든요. 그런 숙청 과정을 통해서 물갈이를 진행을 했고, 김정은이 현재 북한 군부에 대한 어떤 그 장악력이라든가 우리가 흔히 그립감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그립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러우전쟁 파병 북한군 사상 증가가 북한군 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러한 사실이 전부 여과 없이 공개가 된다면 사회 내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이 분명하지만, 현재 북한은 이 파병 사실에 대해서 상당히 관리를 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안타깝게도 북한 내부에서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반발은 일어나지 않고 있고요. 모르겠습니다. 이 파병 나간 병사들은 나중에 다 귀국을 하게 돼서 그들의 어떤 러시아 전장에서 겪었던 경험에 대해서 풀어놓게 된다면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한 소식은 그들이 승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명분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만약 패배했으면 아무 의미 없는 전쟁에 내보낸 것도 억울한데, 패하기까지 하면 북한이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기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뜯어낼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아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 북한은 그걸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이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눈물 몇 방울 흘리면 되죠. 연설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전사한 병사들에 대해서 너무나 애통한 감정을 느낀다라고 이제 울며불며 호소를 하면서, 하지만 그들의 희생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져왔다고 자랑을 해버리면 그걸로도 사람들은 세뇌가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 더 심각한 얘기는 5천 명 정도의 죽음은 북한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란행군 때 100만 명이 굶어 죽었어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을 북한인데, 5천 명 정도의 죽음으로 북한 사회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까? 사실 저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어떤 세뇌가 어떻게 진행되길래 많은 사람들의 죽음에도 태어날까요? 세뇌라는 건 결국은 그 김씨가 혹은 김씨 체제에 대해서 100% 신념으로 믿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들한테 해가 되는 말을 했을 때 혹은 반대되는 말을 했을 때 나는 무조건 죽는다에 대한 그 공포 마케팅인 겁니다. 즉 여지가 없다라는 거죠. 반대되는 움직임을 가져가거나 혹은 김씨 정권이 하지 말라라는 것을 했을 때 나는 반드시 피해를 입는다라는 것. 북한은 처벌에 대해서 매우 가혹할 정도로 수위를 높여놨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사람들을 결국은 그 공포심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것이죠. 결국은 5천 명이 죽었다고 했을 때 얼마나 이게 통탄할 일입니까? 그럼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죠. 정상적인 사회라면 의문이 문제겠습니까? 들고 일어나야 되는 게 문제죠. 하지만 북한 사람들은 내가 만약 이것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했을 때 나는 100%의 확률로 죽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소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즉 충성심이 아니라 공포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군이 돌아왔을 때 특별한 대우를 해준다는 보도가 사실인가요? 보통 아마 입당 원서일 겁니다. 네, 조선노동당에 입당시켜준다는 것인데, 아마 파병된 병사들이 몸이 성한 채로 돌아온다면 그들은 꽤 많은 혜택을 받을 겁니다. 혜택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한테 혜택을 주지 않았다가는 그들이 아마 분노의 1순위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들한테 대우를 잘 해줘야 다른 얘기가 안 나오는 거죠. 만약 대우를 잘 해주지 않는다면 다양한 방식으로 불만을 표출할 겁니다, 그들은. 그리고 아마 입당 같은 경우에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 하지만 그것을 바라고 나갔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돌아왔는데 입당을 시켜주면 은혜를 입었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네,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 병사들보다 더 강한 의지로 싸우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 체제에 문제가 생겼을 때 러시아가 개입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데요. 중국과 충돌할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급변 사태가 일어났을 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두 나라는 대한민국과 중국이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절호의 기회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본인들의 변방을 보호한다라는 목적으로 아마 중국인민 해방군을 평화 유지 혹은 뭐 치안 유지의 목적으로 파병할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에 러시아군까지 들어오면 아마 러시아군과 중국군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 한반도 북부에 대한 영향권을 누가 가져가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러시아는 그런 충돌을 감수하면서까지 중국과 척을 지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러시아가 개입하는 일은 없을 거다라고 봅니다, 저는. 한반도가 지리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국 입장에서는 태평양으로 나가는 진출 길목에 있는 게 바로 한반도입니다. 지금 중국이 남중국해를 그렇게 뚫으려고 하는 이유가 태평양으로의 진출로를 확보하기 위해서거든요. 인도양과 태평양을 동시에 장악하기 위해서 남중국해가 필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대만과 한반도와 그 뒤에 일본이 버티고 있죠. 그러니까 마음 편히 못 나오는 거예요. 태평양으로 나와가지고 전 세계를 휘젓고 다니고 싶은데, 전 세계의 어떤 해양 패권을 차지하고 싶은데, 그러려면은 한반도를 둘러싸인 이 바레만 일대라든가 혹은 이 제주도 일대라든가 혹은 그 밑으로 내려오면은 대만이 있고요. 즉 중국을 억제하는 너무 많은 수단들이 있고, 그중에 한반도가 길쭉하게 중국을 지금 막고 있으니 중국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어떤 해양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라도 한반도를 친중국화 만드는 게 중요하겠고, 둘째는 현존하는 위협이죠. 중국 입장에서는 현재 주한미군 약 2만 명 정도가 있는데, 그게 뭐 중국과 직접적으로 국경을 맞대고 있지는 않지만 베이징에 가장 가깝게 있는 미군이거든요. 주한미군은 사실 베이징까지 언제든지 미사일을 날릴 수도 있고 중국의 심장부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불편하겠죠, 상당히. 그리고 나중에 통일이 된다면 북한 지역을 우리가 수복하고 주한미군이 만약 압록강까지 진출을 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아주 눈이 뒤집어질 일이죠. 네. 주한미군을 둘러싼 중국과 미국, 한국의 이해관계는 어떻게 보시나요? 트럼프 정부가 주한미군을 제발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일단 첫 번째로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어떤 성격의 정부가 들어오든지 간에 주한미군 유지에 대해서는 공통된 입장을 가졌으면 좋겠다가 두 번째 입장입니다. 진보 정부 또는 보수 정부, 뭐 앞으로 대선에서 누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주한미군 문제, 즉 안보 문제만큼 제발 공통된 입장을 가져달라라는 것이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주한미군을 상업적인 카드로 활용할 의도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무엇이든지 다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입니다. 만약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여기에 상업적인 마인드로 함께 움직인다면 정말 주한미군은 철수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한미군이 사라지게 되면은 물론 대한민국의 60만 장병, 물론 60만 무너졌지만 대한민국의 국군은 충분히 강합니다. 하지만 미국이 있고 없고는 큰 차이가 있어요. 즉 뭐냐,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했을 때 미군이 개입하느냐 안 하느냐 여부는 주한미군이 있을 때 없을 때 정말 크게 차이 나거든요. 주한미군이 없다면, 즉 미국의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개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미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없어도 미국은 개입해야 되는 의무 조항이 있는 건 아니냐라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의무 조항이라는 거는 이 페이퍼에 불과한 겁니다. 하지만 실제 미군을 투입하고 말고는 수만 명의 목숨이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페이퍼는 그냥 쉽게 찢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한미군의 존재 여부는 미국을 집요하게 한반도에 붙잡아두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전쟁을 억지시켜주는 역할도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후 한국전쟁이 끝난 뒤에 수십 년 동안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에는 주한미군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은 우리와 미국의 어떤 중요한 연결고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중국 입장에서는 저 주한미군이 없어야 대한민국 한반도의 남반부를 중국화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중국은 대놓고 주한미군을 나가라라고는 얘기를 못합니다. 남의 나라 내정에 간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사드 배치를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주한미군이 배치를 했잖아요, 2017년에. 그것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는 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죠. 푸틴이 전승절에 김정은 위원장을 초대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내기 하나 할까요? 100% 초대합니다. 얼마 전에 쇼이구가 평양으로 날아간 것은 김정은을 5월에 있을 전승 80주년일 겁니다.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80주년이면 상당히 큰 행사지 않습니까? 그런 행사에 초대하고 싶어서 다시 북중로의 그 삼각관계를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김정은이 안 갈 이유가 없다. 그리고 특히나 5월이면은 쿠르스크가 완전히 러시아의 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김정은은 개선 장군처럼 갈 겁니다. 봐라, 내 도움으로 인해서 북한군 병사들이 잘 싸웠기 때문에 쿠르스크를 되찾았다. 전승절에 쿠르스크에서의 그 전승을 기념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안 갈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 갑니다. 다만 한 가지 변수가 있다면 가기 전에 알아놓을 수도 있어요. 그게 뭐 김정은의 건강 상태에 문제가 없다면 가는 겁니다. 북중 러 관계가 돈독해지면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좀 주시를 해야죠. 물론 북중로가 늘 우리에게 위협이 되어 왔지만, 이번에 만약 5월 달에 5월 전승절에 그 세 나라 정상이 다시 만나게 되고 모종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들의 어떤 그 삼각 동맹 관계가 다음 단계로 발전을 하게 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1대 3의 구도로 맞서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이기려면 우리도
3대 3의 구도를 만들어야 돼요. 한미일 북중로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일본과의 관계, 많은 분들께서 일본과의 우리의 그 역사적인 갈등 관계, 그리고 일제가 우리를 침략했던 그 가슴 아픈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솔직히 그때의 역사를 생각하면 차라가 벌떡벌떡 일어나죠. 일본이 정말 밉고 막 한 대 때리고 싶고 그러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감정이고, 지금 실제 국익과 감정을 우리가 좀 구분지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다양한 대한민국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손잡을 상대는 현재 중국이 아니라 일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과구, 그리고 일본의 사과를 받아내는 문제는 또 그 문제대로 우리가 처리를 하되, 함께 가야 될 부분은 꼭 좀 함께 갔으면 좋겠다라고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